안녕하십니까, 박봉수입니다. 오늘 헌법의 발견 20회는 헌법 24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 라는 조항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 24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보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하고 있잖아요. 보통 많은 경우에 헌법에 등장하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라는 이 규정을 법률적인 유보, 기본권을 국민이 누려야 될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유보할 때 쓰이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법률이 정한다라는 뜻은 선거권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유보적 의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제 개인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요, 2014년 판결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24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다라는 이 조항은 포괄적인 입법권 유보를 뜻하는 게 아니다. 기본권을 유보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법률로 구체화하고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지 그거를 제어하는 유보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결론을 당시에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입법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국민의 선거권을 가장 폭넓게 가장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라는 헌법의 규정이지 그것을 기본권을 제약하는 의미로 이런 언급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보보다는 기본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느낌이 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선거권은 상당히 제약되는 측면이 강했어요. 오랜 동안 논쟁의 과정을 거쳐왔었고요. 제일 논쟁이 많았던 건 아무래도 선거 연령 문제였었죠. 지금은 만 18세로 되어 있지만 해방 이후에 쭉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연령이 조금씩 낮아져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만 21세였어요. 그랬다가 4.19 혁명 직후 바뀐 헌법에서 만 20세로 1년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랬다가 2005년에 19세가 됐어요. 그때도 18세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19세로 됐고요.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인 2019년에 와서야 18세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순차적으로 낮아져 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그냥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요. 뜨거운 논쟁이었어요. 처음부터 논쟁이었어요. 21세, 20세일 때부터 18세여야 된다는 주장과 계속 치열한 논쟁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없고 대립의 과정이고 논쟁의 과정이고 투쟁의 과정이었다. 반세기가 넘도록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2005년에 19세가 되는 과정에서도요. 당시에 18세여야 된다, 20세여야 된다라는 게 팽팽하게 논쟁하다가요. 국회에서 타협한 거라고 봐야죠. 내가 1년 양보할 테니까 너도 1년 양보해라. 무지 장사치들 거래하듯이 깎아주고 뭐 이러듯이 1년이 줄어들어서 19세 됐다가 2019년에 와서야 18세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랜 기간이네요. 예를 들어서 OECD 국가 중에서요. 18세 이상인 나라가 없었어요. 전 세계의 상식이 예전부터 만 18세가 됐을 때부터 선거권, 투표권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이 전 세계의 상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21세, 20세, 19세, 그것도 적은 기간도 아니고 6, 70년 동안 그 선거권의 권리가 제한되어 왔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이 선거 연령 문제는요, 단순히 정치적인 유리함과 불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계약의 근본 원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헌법이 가져야 되는 근본적 사회계약의 원리가 요 논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 어쩐 점에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가 아닌 그 이전에 19세나 20세 선거 연령일 때 그것을 옹호하는 논리들은요, 하나같이 그 정도 나이는 돼야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인식 능력, 판단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19세나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라는 식의 논지였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런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나라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냈었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글 보면은 헌법재판소 2013년 판결을 한번 볼게요. 입법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정했다. 그래서 6대3으로 합헌 판정을 내려 19세가 타당하다 이거죠. 그런데 타당한 근거가 뭐냐?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 인식 능력이 19세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한 헌법학자 중인 한 사람인 정종섭이라는 분의 헌법과 기본권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국가의사 결정 의미와 국가의사를 결정할 국민 대표자를 선택하고 적합 여부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판단 능력이에요. 이에 적합한 연령에 도달한 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래서 선거권 연령 부여의 기준을 인식 능력, 즉 판단 능력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식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미음자도 모르는 황당한 태도예요. 어떻게 선거권 부여를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민주주의가 정립되고 보통 선거권이 도입될 때 정신이 뭐냐면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 즉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선거권을 부여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안 주거나 조금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인식 능력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배운 사람에겐 선거권 주고, 일자무식, 글자도 모르고 문맹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는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선거권을 제한해야 되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선거권의 의미는 그런 재산의 차이, 그다음에 성의 차이, 그다음에 인식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일정한 조건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부여한다라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 능력과 인식 능력을 선거권 부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서 어긋난다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심지어 헌법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그동안의 우리의 실태다. 그만큼 사회계약의 원리, 헌법의 원리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과연 제대로 사고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될 문제이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자고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전 세계가 당시 대부분이 18세를 하거나, 아니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이하인 나라들도 많은데, 그럼 18세라고 일단 전제하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한국인만 판단 능력이 1년 늦게 형성이 돼요? 아니, 세계 거의 상식이 18세 선거권을 주는데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삼으면 한국인만 유전적으로 1년 늦게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이 발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기준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인식 능력이 문제면은, 그러면 하한 연령만이 아니라 초고령, 이렇게 분별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초고령 연령을 그럼 제한할 건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또 하나는 인식 능력을 하면 인식 능력의 하한선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가 또 문제가 돼요. 어느 나이부터 그러면은 그런 판단 능력을 갖추는 나이가 된다고 판단할 거냐.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준이 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는요, 인구의 반 이상이 문맹이에요. 선거 공보물도 못 읽고요. 숫자, 글자, 문자 해독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선거권을 제한할 거냐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좀 어처구니 없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게 사회계약의 원리고 민주주의 원리로서 봐야 되냐. 자, 사회계약의 제1계약은 뭐냐면요.
만인이 동의하는 원칙이에요. 그게 제1계약이어야 돼요. 그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다 동의할 만한 것. 그게 뭐냐 하면 의무와 권리의 일치예요. 모든 사회계약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장자크 루소만이 아니라 사회계약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권리만큼의 의무, 의무만큼의 권리. 그것은 양적인 면과 시간적인 면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의무가 이만큼이면 권리도 이만큼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의무가 주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권리도 주어져야 된다. 시기의 일치, 그 다음에 정도의 일치. 이 두 가지가 일치돼야 된다. 만약 누군가가 의무만 많고 권리가 적다면 그건 억압 상태잖아요. 반대로 누군가가 의무에 비해서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건 특권이잖아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동등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사회 구성원이 반대하겠어요?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런 점에서 사회계약의 제1원리, 그런 점에서 또한 헌법의 제1원리는 의무와 권리의 일치다. 그런데 이게 선거권과 뭔 상관이 있느냐? 선거권은 권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호응하는, 그러니까 선거권이 제1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제1 의무가 뭐냐?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 납세 의무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국방의 의무를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진 않죠. 국방은 남자만 가잖아요. 그럼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온 국민의 공통된 제1 의무는 납세 의무예요. 납세가 이루어져야 사회 제도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일정 연령이 됐을 때 납세 의무가 보편적으로 규정이 되고 그 의무 안에서 살아가도록 규정을 하는데 뭐 세계적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납세 의무가 시작되는 나이가 만 18세예요. 그때 돈을 벌면 예를 들어서 아이돌 그룹인데 멤버인데 돈이 많아. 수입이 굉장히 많아. 그럼 세금 내야 돼요. 만 18세면은 보통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들이 많죠.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법률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의무가 시작되는 걸로. 자, 그러면 국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제1 의무인 납세 의무가 18세에 시작이 돼요. 그러면 사회계약의 원리상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제1 권리가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제1 권리가 뭐냐? 이게 선거권이에요. 왜냐하면 제1 권리는 자기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납세 의무는 법적으로 부여되잖아요. 그렇게 자기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 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가 제1 권리예요. 그래야지 상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이라는 건 입법권이고 입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는 선거권이죠. 그래서 납세 의무와 선거권, 이것이 같은 시기에 같은 정도의 의무와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이 사회계약의 기본 원리에 맞고 민주주의 원리에 맞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해 왔던 거죠. 우리나라는 그것을 반세기가 넘게 박탈당해 왔던 거예요. 1년 혹은 2년, 어떤 경우에 3년 가까이를 유보되거나 박탈되어 왔던 부정의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던 과정을 겪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라든가 인식 능력 중심으로 선거권 문제를 바라봐 왔던 우리 논의의 수준이 얼마나 사실은 천박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록웰이라는 미국의 화가이자 일러스트의 어떤 그림 중에 선거일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1948년 그림인데 그림이 좀 이렇게 유머스럽기도 하고 재밌는 그림입니다. 1948년에 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그렸던 그런 만평 비슷한 그림이에요. 보면은 부부가 막 논쟁을 하고 싸우고 있죠. 밑에서 아이는 울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이렇게 신문을 들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큰 얼굴이 하나 나와 있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트루먼을 보여주는 거고요. 남편이 들고 여길 지지해야지 하고 있는 거는 공화당 후보였던 듀이예요. 이게 미국 대선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선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민주당은 세 개로 쪼개졌어요. 분당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해요.
굉장히 여론에서 불리했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압도적으로 공화당 주위 후보가 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박사들이 선거에도 도전을 걸거든요. 도박사들이 걸었던 게 15대 1이었대요. 15대 1로 공화당 주위가 이긴다 이거였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일방적으로 공화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심지어 선거 투표 당일날 이 대통령 후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트루먼은 포기를 해 사실상.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냥 자버려요. 졌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심지어 언론에서는 공화당 주위 후보가 이겼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선거 결과가. 그런데 아니었어요. 실제 선거 결과는 민주당 트루먼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여론조사 업계도 발칵 뒤집어지고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이변이 있었던 선거로서 기록되는 그런 선거인데요. 보면 둘이서 막 열띤 토론을 하고 있고 아이는 울고 있잖아요. 인식 능력을 중심으로 선거권을 바라보는 거는요, 이렇게 국민들을 애취급하는 거예요. 뭔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권한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애다. 우리 왜 애들은 가라. 이런 것처럼, 야, 니네들은 어리고 아직 그런 인식 능력이 없으니까 껴들지 마. 이런 식의 사고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겠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부인과 남편 사이에 또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 후보가 옳다, 저 후보는 그러다라고 홍보하고 논쟁할 수 있는 권리예요. 즉 선거운동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거권에는. 단순히 선거 당일날 가서 자기 한 표 행사하는 권리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후보가 왜 옳은지, 저 후보가 왜 부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선거권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만 18세로 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이 돼서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권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국민적 기본권의 일부가 또 제약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인 거죠. 당시 선관위에서 어떤 식으로 틀을 잡았냐 하면요. 그럼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을 제약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약하냐?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에요. 선관위 기준이에요. 한 사람 친구에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기준은 뭐냐면 연속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짝이나 자기 교실 안에 몇몇 애들한테만 자기 생각을 밝히는 거지 다른 교실에 가서는 못하게, 다른 교실 학생들에게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제한이 과연 무슨 기준이냐, 선거운동 제한의 기준이 뭐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사실 놀라운 건요, 선거 인쇄물을 학교 안에 못 붙이게 돼 있어요. 우리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앞에도 선거 공보 벽보 막 붙어 있잖아요. 아니 청소년도 얼마든지 초등학생까지 볼 수 있는 게 선거 공보고 집으로 다 배달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인쇄물을 학교 내에서 게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학생의 선거운동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거죠. 그 학생은 정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여전한 거예요. 선거권을 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무슨 정치야. 이런 사고방식이 여전히 있는 거고, 그런 사고방식에 멈추지 않고 선거법으로 선관위에서 제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문제가 크다. 선거권의 의미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 당일날에 표 하나 던질 수 있는 권리로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다음 사진 보면은 청소년 참정권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시위인데요. 여기서 청소년이라는 것은 만 18세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고등학생, 중학생의 참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선거 연령만 보더라도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게 18세긴 하지만 북유럽이라든가 서유럽의 일부 국가들은요 16세인 경우들이 꽤 있어요.
16세부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방선거 권한부터 줘요. 16세부터 지방선거 주고 18세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총 18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 주에서 16세 선거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왜냐하면은 유럽 나라들은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적인 요소, 자율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직결된, 교육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 주나 그 지역의 법을 만들거나 이럴 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거죠. 또 자치와 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충분히 더 일찍부터 권한이 보장돼야 된다는 의미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권리와 의무의 일치에서 의무가 더 많은 건 문제지만 국민 전체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거잖아요. 또 더 나가서 보자면요, 18세 이전부터 납세 의무는 이미 현대사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직접세였지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잖아요. 직접세는 소득세죠. 직접 소득에서 걷는 거고, 간접세는 소비세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볼펜 한 자루 사거나 짜장면 한 것을 먹을 때나든가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초등학생은 세금 안 내나요? 중학생은 안 내나요? 소비할 때 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간접세 형식으로 이미 납세 의무는 시작되었다. 청소년도. 우리나라는 특히 간접세 비중이 높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30%인 경우, 20%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반 가까이 돼서 간접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납세 의무는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에 상응하는 권리는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18세만이 아니라 청소년 전체에게 선거권을 주는 게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쟁점이기도 하고요. 여기 사진에 그런데 선거권이라고 하지 않고 청소년 참정권이라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정권은 그 안에 선거권이 포함되는 보다 폭넓은 의미거든요. 선거권은 없더라도 선거운동, 어떤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 자기 의사표명을 선거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법에 의하면 당원의 규정을 어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당원을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정당법에 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 18세가 돼야지만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매우 드물어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요, 아예 그런 규정이 없어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자기가 동의하는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으로서의 참정권, 정치적 권리예요. 의사표현의 권리이고, 투표권은 나중에 주더라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막을 국가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예 법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정당에 가입하도록, 여전히 학생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정치를 나쁜 거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것으로 보지 않고요. 이거는요, 우리나라 역사적인 과정을 보더라도 타당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길목마다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어요. 제가 사진으로 올려놓은 4.19 장면만 보더라도요, 4.19 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5.18과 함께 중요한 두 기둥, 지금은 이제 촛불까지 치면 세 기둥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그런 민주화 운동이었잖아요. 그런데 4.19는 3.15 부정선거에 반대해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3.15 부정선거와 4.19 사이에 한 달 이상이 뜨잖아요. 4월 19일, 18일 돼서야 대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거든요. 그럼 그 한 달 동안은 그러면 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참 한 달 전에 3.15가 부정선거였지. 어이씨 화가 나네. 이래서 시위를 시작했나요? 그럴 리가 없죠. 이미 선거 때부터, 선거운동 시기부터, 특히 선거 날부터 시위는 계속 있었어요. 누가 했냐?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한 거죠. 선거 당일, 투표 당일날 대구에서는요, 선거 전에 대구 유세, 야당 유세가 있을 때 학생들이 유세 참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이 유세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내 전체 학교에 의무적으로 등교령이 내려져요. 학생들이
학교를 일요일인데도 가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반발해서 이미 선거운동 기간에 대구 학생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마산 그 인근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선거 투표 당일날에는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일어나고요. 아시다시피 조금 있다가 마산의 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체류탄이 눈에 박힌 시신의 모습으로 마산부도 앞에 떠오르잖아요. 그게 도화선이 돼서 시위가 확산되는데, 그때도 대학생들, 시민들 안 나섰어요. 중학생들이 피켓 들고 나오고요. 이 사진처럼 초등학생들이거든요.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초등학생들이 피켓 들고 시위에 나선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시위 현장을 지켰던 거예요.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초등학생조차도 거리에 나서고 나서야 4월 18일, 19일 돼서 대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시민이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4.19의 가장 주역은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한되는 거냐? 아니죠. 일제시대로 가도요.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게 강주 학생 의거잖아요. 3.1운동 때도 만세를 한 거는 제야인사들이 아니었어요. 민족대표들은 고정된 장소에서 선언문 읽고 그냥 자수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도로에서 혹은 거리에서 만세 부르는 대열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학생들이었거든요.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그게 4.19로 이어진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순이 후순위 사건으로 촛불 시위에 이제 하나의 전형이 만들어질 때도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참여했고요. 2016년 촛불 시위 때도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화의 주요 길목마다 이 중고등학생들이 차지했던 역할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치적 권리는 안 준다. 이들이 차지했던 역사 속에서의 어떤 경험을 보더라도 그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고, 그 근거가 걔네들은 정치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거나 행위할 수 없어, 어린애들이야, 이런 식의 근거를 대는 거는 역사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선거권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수감자 선거권 문제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 당연히 죄진 사람한테 무슨 권한이 있냐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세계적 기준이 아니거든요. 처벌은 내 신체가 갇혀있는 것이 처벌이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수용자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집행유예자나 수용자 모두를 금지해 왔었다가 2014년에 위헌 판결이 났어요. 집행유예, 그러니까 형을 선고받았지만 밖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집행유예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투표권 제한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렸고요. 수용자도 수용자 전체에게 투표권을 안 주는 건 헌법 불합치해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구별을 다시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난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바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면 수용자 중에서는 어떤 기준을 하게 할 거냐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년 정도 미만인 사람에게만 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유럽연합을 보면은요, 유럽연합에서 보면은 죄질이나 형기나 상관없이 어떤 수용자, 뭐 10년 형을 받은 사람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뭐 강도든 뭐든 간에 모든 수용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유럽연합 내 18개국이에요. 다수죠.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은 인권 탄압이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전 나라들이, 유럽연합 나라들이 이에 따르도록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나라들은 형기를 좀 더 우리보다는 넓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은 선거권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 다른 조항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자,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